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네,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김용범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제 가족 간 교환거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교환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어떤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교환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목별로 어떤 과세 문제가 있을지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환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이렇게 과세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이 세목별로 살펴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재산가액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 가격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교환 플랜의 가장 뇌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매매 거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환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3자라면 교환 계약서라든지 합의서 등의 각자의 교환 물건 평가 금액을 명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가족 간 교환이라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가족 간 적감형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금액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세법상 정하는 방법대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로만 해야 되고 납세자의 임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부터 시행령 49조에 따른 재산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평가 기간 내 감정평가, 네. 매매 사례 가격, 1, 2순위가 없을 때에는 이제 기준시가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1, 2순위와 3순위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법상 정해진 재산 평가 방법 중에서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서 일단 교환 차익이 매우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이고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기준 시가는 7억이고 4억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차익은 5억이잖아요. 네. 7억과 4억 차이는 3억이란 말이에요. 교환 차익이 달라지면 지급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죠.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안 나오겠지만 지급을 안 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때 이익본 금액이 5억일 수도 있고 3억일 수도 있겠죠. 네. 그거에 따라 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양도세도 물론 비과세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비과세가 안 되거나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양도 가격이 12억 초과되는 물건은 물건 가격이 얼마에 평가되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문제도 많이 달라지겠고요. 나아가서 취득세까지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재산가격 설정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절대로 납세자의 의미대로 하면서 안 된다. 감정평가를 받거나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 가격을 쓰거나 둘 다 없을 때 그때 한해서 기준시가를 쓸 수가 있는데 이 기준시가도 요즘에는 과세관청에서 매우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살펴보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마다도 이제 세무 리스크를 다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서로 이제 부동산을 맞교환하게 되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도 양쪽에서 다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어떤 교환 계약 방식에 따라 혹은 대가를 지급하는지 유무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한 부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사님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올해 초 사례에 말씀드렸던 고객도 바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세금이 달라졌던 것인데요. 가족 간 교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교환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과 7억이 있을 때 3억이라는 교환 차익이 발생한다. 이 교환 차익을 정산을 하느냐, 정산을 하지 않느냐, 일부만 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법상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양도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약 교환 차익에 대해서 정산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그때는 취득하는 자산에 현금 지급한 부분과 현금으로 받은 부분을 가감을 해서 양도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죠. 정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교환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실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면 부수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 그 양도가격 산정할 때 부칙이 있잖아요. 원칙은 실제 거래 가격이지만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 양도 당시 시가로 보거든요. 양도하는 물건의 시가로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가족 간 교환 거래는 물론 교환 차익을 정산을 완벽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각 양도한 자산의 시가로 그 양도 가격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부동산의 시가를 양도 가격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상대방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내 부동산의 시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조금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다. 수수하는 금액이 이제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거를 통한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교환을 할 때 두 부동산의 가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교환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익을 얻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증여세와 관련한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례를 좀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버지랑 자녀가 주택을 교환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두 분 다 1세대 1주택자라는 걸 가정하겠습니다. 네. 아버지는 시가가 15억이에요. 자녀는 8억짜리입니다. 네. 그러면 둘이 그냥 단순히 교환 차익은 7억이라는 상황이죠. 이 경우에 자녀분 입장에서 대가 차익에 대한 지급을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는, 일단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15억짜리를 자기는 8억 원을 주고 사온 개념이 되기 때문에 7억 원만큼 저가 양수하게 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족 간 저가 매수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증세법 35조에 따라서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로 본다는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저가 양수 이익에 대한 7억을 전부 다 가세하는 건 아니고 저가 양수 배제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금액이 어떻게 됐죠? 요게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중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죠. 근데 아버지 재산은 저가 양수의 대상이 되는 대산이 아버지의 높은 가격인 부동산이잖아요. 네. 15억이니까 10억 원 초과한 이상이니 3억 원이 한도로 걸리겠죠. 네. 그래서 7억 전부에 대해서 가세하는 건 아니고 저가양수 배제 금액이라고 한 3억을 빼줘요. 빼게 되면 4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네. 여기에 또 만약 10년 동안 사전증여資産이 없으면 그 종대소가는 또 5천만 원 추가로 빼주니까 그런 부분 차감을 해서 증여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만약에 아버지나 자녀분 자산에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고 있어가지고 뭐 임대보증금이 있다, 두 개 다 채무로 보거든요. 네. 이 부동산 직결된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교환 계약을 체결한다면 단순히 총 시가로 인한 차익의 교환 차익이 아니라 시가에서 채무를 뺀 순 자산 차이가 교환 차익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채무 유무 그리고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서 교환 차익이 또 달라지고 또 증여세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네. 뭐 그런 조금 디테일한 이제 조건 차이에 따른 변동사항은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 채무에 대한 부분이나 뭐 보증금에 대한 부분, 각자가 가진 부동산에 이렇게 달리 걸려 있을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어떤 우리 세부담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승계를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또 결정할 수 있을지요? 그렇죠. 그래서 절세 시뮬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부동산 물건지 주소를 다 받아서 관련된 호가부터, 그러니까 탁감을 통한 감정평가 금액, 그리고 매매 사례가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재산의 기준시가, 채무 현황 등을 고려해서 조합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승계를 시키잖아요. 승계하는 걸 기본 플랜으로 놓고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네. 최적의 플랜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아까 수 말씀드린 어떤 절세 플랜에 따라서 또 세금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또 이런 설명에 또 맞습니다.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환으로 서로 새로운 부동산을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또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절세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요? 일단 주택 교환이란 전제하에 일반 부동산 교환은 뭐 세율 이슈는 없는 거니까, 주택 교환은 세율 자체는 일단 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뭐 기본 세율 적용을 받아요.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이제 뭐 다주택자 이상부터는 뭐 8%, 12%의 다주택자 중과를 받는 그렇죠. 것도 물론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중요한 건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네. 취득세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네. 근데 이제 애당초에 부동산 자산 평가 자체를 그 1, 2순위 간평, 매매 사례가처럼 시가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환은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그 시가로 부동산 과세 표준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교환의 경우에는 법적 성질이 일반 매매와 같이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의 일반 매매랑은 분명히 법적 성질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법적 성질들을 좀 활용을 하면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 과세 표준에 대해서요. 네. 실제로 저희는 업무 수행할 때 취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환계약서에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재산평가 방법 등을 종합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까지 이 부동산 교환 거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어떻게 교환을 설계하느냐, 절세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세금을 이만큼 내면서 진행을 하고 누구는 이 최소한의 세부담을 가져가면서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분들께서는 내가 산출해낸, 내가 고려해낸 세금과 혹시 이제 전문가가 산출해낸 세금이 굉장히 차이가 많다면 이제 세무 리스크가 최소화되면서 또 세금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족 간 부동산 교환 거래에 대해서 이제 두 편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교환 거래에 대한 어떤 개별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